이번 시간에는 직접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청구 취지는 소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 취지가 그대로 판결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청구 취지의 요령은 사실 간단합니다. 청구 취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하되 그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일정한 룰에 따라 작성되고 있고요. 이 룰이라는 건 사실 판결 주문의 작성 요령입니다. 어쨌든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룰을 정확하게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바로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용하는 교재에는 각종 형태의 청구 취지 예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답만 외우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어떤 답을 갖다 써야 될지 응용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원고가 어떤 특정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그럴 때 청구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연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업에서 제시하는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청구 취지가 교재에 실린 예시 중 하나와 일치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시하는 사례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청구 취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그냥 강의를 듣고 눈으로 보고 해서는 절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자꾸 써봐야지 자기 것이 되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앞으로 각종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대표적인 소인 이행 청구의 청구 취지 연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청구는 원고에게 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행 명령을 해줄 것을 소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구 취지에는 이행의 대상, 내용과 함께 이행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므로 명령적 형태로 기재합니다. 이행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행의 소에 관한 청구 취지는 강제 집행의 단계까지 고려하여 그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판결 주문만 보고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관이 주문만 보더라도 무엇을 집행해야 할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또한 최대한 간결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략해도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 한 사람씩밖에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름을 안 쓰더라도 예를 들면 원고 기쁨갑동 이렇게 안 하고 원고라고 하더라도 누군지 뻔하게 알죠. 그런 경우에는 원고라고만 기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략을 해도 오해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문장은 일반적인 육하 원칙에 따라 쓰되 이유는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청구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라는 부분도 시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장래 이행의 청구를 제외하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청구 취지를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대여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면 문제가 없을까요? 자, 여기서 대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이유이기 때문에 청구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는 대여금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원고도 한 명, 피고도 한 명이기 때문에 굳이 원고 갑, 피고 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원고가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자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이자는 미리 금액을 특정하기는 좀 어렵죠. 자, 이런 경우에는 청구 취지 문헌만 보고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특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계산에 필요한 이자 발생 기관과 이자율을 명시하면 됩니다. 결국 청구 취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부터는 법정이율 5%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자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죠. 변제기에 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어도 5% 법정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며 만일 5%보다 더 높은 약정이자율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약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총칙특례법에 특례가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금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면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은 그 금전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촉법 제3조 1항에 규정된 40%는 상한선이고요. 실제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집니다. 시행령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법정이자는 과거에는 20%였는데요. 2015년에 15%로 낮춰졌고요. 2019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어 지금은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장법원 송달 이후에는 항상 12%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촉법 제3조 제2항을 보시면 채무자에게 그 이행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금액을 다투고 있고 또 그러한 다툼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소촉법 제3조 제2항에 따라서 12%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 따라 5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내용과 같습니다. 원래 변제기 당일에 상환을 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변제기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받을 때까지 5%의 지연이자를 받고 싶으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위쪽에 청구 취지가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여기 구체적인 날짜를 쓰셔야 되고요. 이 날부터 그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가 됩니다. 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12%를 적용받고자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5%가 적용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2%가 적용되는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5%의 지연이자와 12% 지연이자라는 두 종류의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각 비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한 종류밖에 없는 위쪽의 경우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보도록 합시다.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 그리고 을의 친구 병에게 빌려준 돈 600만원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갑이 을과 병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한다면 두 개의 청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물이 두 개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5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권, 그리고 갑의 병에 대한 6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권의 두 개의 청구권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시작은 방금 배운 요령에 따라 각 청구에 대해 따로따로 청구 취지를 써보는 걸로 합니다.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다 쓰셨으면 본인이 작성한 거하고 지금 화면에 있는 모범 답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쓰신 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그 원고 갑이 아닌 이유는 원고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원고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금 을과 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피고라고 해서 누구에 대한 청구인지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원고에게 피고 을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병은 6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청구에 대한 청구 취지가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인수분해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통되는 부분은 앞으로 또는 뒤로 뽑아서 한 번씩만 기재하고 공통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령에 따라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나요? 자, 원고에게 피고을은 5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원고에게 피고병은 600만 원을 지급하라를 합치면 보신 것처럼 원고에게 피고을은 500만 원, 피고병은 6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가 됩니다. 여기서 지급하라는 명령은 피고을이 지급하여야 하는 500만 원과 피고병이 지급하여야 하는 600만 원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 무조건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공통된 요소가 많은 경우에는 하나로 합치지만 전혀 내용이 다른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각 항목에 기재되는 청구 취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처럼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간단히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목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건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럴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표시할 내용 중 일부를 목록, 계산서, 도면 등으로 따로 작성하여 별지로 소장의 끝부분에 첨부하고 그것을 청구 취지로 인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명도를 첨부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한 설명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에 그러한 설명을 기재하시고요. 청구 취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청구 취지에서 별지를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장 말미에 그 별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나면 통상 추가적으로 소송 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 취지를 마무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처럼 2. 소송 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입니다.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직권으로 그 신급의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는 법률상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구할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권 심사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에 소송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실무상 관행은 청구 취지의 일부로서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집행선고는 확정되지 아니한 종국 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적 재판입니다.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 요구를 불문하고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 취지의 가집행 선고에 관한 사항을 신청해봤자 소송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집행 선고에 관한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가집행 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실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집행 선고는 재산권을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권이나 기타 비재산권에 관한 청구의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에도 물론 두 개의 소송물이 병합된 것이므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청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볼까요? 각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썼죠? 혹시 원고에게 피고 을과 피고 병은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쓰지는 않았나요? 청구 취지에서 피고들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그건 소송 당사자인 피고 전원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처럼 피고가 2명이고 2명의 피고가 각자 500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서는 피고들의 이름을 지칭할 필요 없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각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나 판결 주문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하게 되면요. 이것은 2명의 피고가 각각 250만 원씩 원고에게 주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버립니다. 각을 빠뜨리면 내가 청구하는 1000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밖에 못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청구 취지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취지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같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쓰면 집행관이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상 이렇게 쓰지 않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자, 그런데 원고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원고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한 사건으로 몰아서 공동피고로 만들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항상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명의 공동피고가 있는 경우 청구 취지를 작성하는 법을 연습시키기에 그냥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수개의 청구를 병합시키는 것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청구의 병합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동일한 당사자 간에 여러 개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거를 보통 소의 객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민사소송법 제253조는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의 객관적 병합을 위해서는 일단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병합해서 하나의 재판부에서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같은 종류의 소송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어야 되며 이 조건이 충족되면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원피고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양자 간의 모든 청구를 동일 소송 절차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그렇게 한다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당사자 간의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객관적 병합이 아니라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 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한 명의 원고가 여러 명의 피고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소의 주관적 병합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공동소송의 요건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주관적 병합을 위해서는 그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와 관련해서 어떤 공통성 내지는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고가 서울 사는 갑, 부산 사는 을, 제주도 사는 병에게 각각 돈을 빌려줬습니다. 갑을 병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대출 동기도 대출 시기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원고가 갑을 상대로 서울에서 소송을 하는 김에 을, 병도 한꺼번에 공동 피고로 해서 서울에서 소송을 하겠다 하면 을과 병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다른 경우에 이 다른 당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소송 목적물 사이에 어떤 공통성 내지는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통성 내지 관련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어쨌든 소의 주관적 병합에는 소송 목적 간의 공통성 내지는 관련성이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병이 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 갑은 주채무자 을 또는 보증인 병 중 누가 되었든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한테 받았든 상관없이 을과 병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1,00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런 법적 관계를 우리가 중첩적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청구 취지에서 쓰이는 용어가 공동하여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면 피고 을이든 병이든 어쨌든 원고는 1,000만 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중첩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을 지칭하기 위해 청구 취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연대하여, 합동하여, 공동하여. 사실 이 세 가지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중첩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청구 취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질 뿐입니다. 일단 민법상 연대채무인 경우에는 연대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음이나 수표 채무자들 간의 중첩적 채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합동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원 발행인과 약속원 배석인 간의 중첩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약속원 발행인과 약속원 보증인 간의 중첩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합동하여라고 표시합니다. 굳이 합동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음수표법에서 어음이나 수표 채무자들 간의 중첩적 채무를 지칭하는 용어로 합동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살려서 합동하여라고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첩적 관계를 나타낼 때는 공동하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사실 각자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라는 용어는 각이랑 혼동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공동하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중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민법 제411조의 불가분채무입니다. 민법 411조에서는 불가분채무는 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사실상 중첩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데요. 그 411조가 적용될 만한 경우라면 예를 들면 공동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 관한 채무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불법 행위자의 경우 부진정 연대 채무를 부담하죠. 또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각 손해배상 채무도 부진정 연대 채무로서 중첩적인 채무입니다. 기타 여러 사람이 각자 전액의 책임을 지는 경우, 예를 들면 주채무자와 단순 보증인 같은 경우죠. 이런 모든 경우는 공동하여라는 용어로서
그 중첩적 관계를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병이 연대보증한 경우, 이 경우에 두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게 있고, 피고 병은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중첩적인 관계에 있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가 됩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갑이 을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고 이자는 연 6%의 이자를 주기로 약속했으며 병이 보증을 하였습니다. 자, 원금과 이자, 지연이자까지 모두 청구하려면 청구 취지를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한번 청구 취지를 직접 써보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사안의 경우 약정이자가 소촉법상이자보다 낮으니까 이자 연체일부터 완제일까지 기간은 소장 부번 송달일을 기준으로 끊어서 청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피고 을에 대한 청구 취지는 이렇게 됩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실제로 연체한 날짜를 넣어서요. 이자 연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번 송달일까지는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6% 이자와 12% 이자가 있으니까 각 비율이 됩니다. 피고 병은 당사자 빼고는 완전히 동일하죠. 자, 이 두 가지 청구는 서로 중첩적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을과 병이 주채무자와 보증인 관계에 있을 경우에 그러한 중첩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가 무언가요? 공동하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청구 취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연체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건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0만원에 대해 병이 연대보증하였으며 변제기는 2015년 4월 30일, 이자는 연 10%였습니다. 또한 을로부터 매매대금 200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매매대금 지급기일은 2015년 11월 5일입니다. 소재기일은 2018년 3월 1일입니다. 자, 한번 청구 취지를 작성해 보세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사례에서는 갑이 주채무자인 을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이 있죠. 그 다음에 갑은 또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2000만원 청구권이 있죠.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2018년에는 아직 소촉법상 지연이자가 12%로 내려가기 전이니까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인 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되겠죠. 피고 을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건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연대보증인 병에 대한 청구는 주채무자 을에 대한 청구랑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피고 을은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1월 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합니다.
매매대금의 경우에 특별히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지났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니까 법정이자 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변제기인 2015년 11월 5일 다음 날인 2015년 11월 6일부터 5%가 적용되고요. 소장부건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15%가 적용되겠죠. 그런데 대여금 관련해서 자 지금 이자 기산점을 2015년 5월 1일로 했는데 이거 맞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2015년 4월 30일은 변제기였습니다. 소비대차에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는 대여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다가 연체된 시점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변제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사례에서 언제부터 연체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고 변제기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제 이 세 개의 청구 취지를 합쳐서 최종적인 청구 취지를 만들어 봅시다. 우선 대여금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에 대한 청구가 내용이 동일하니까 연대하여란 말만 추가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은 전혀 내용이 다르죠. 이럴 때는 굳이 합치지 말고 그냥 따로 쓰세요. 다만 여기서도 원고에게와 지급하라는 세 경우 모두 반복해서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을만 인수분해해서 문장 앞과 뒤로 빼낸 후 나머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최종적인 청구 취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체 개시일부터 이 사건 소장 보건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피고울은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11월 6일부터 이 사건 소장 보건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지금까지는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억 원 신디케이티드 론, 즉 1억 원 공동대출에서 채권자들이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한 대출 조건으로 대출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원고별로 청구 취지를 구성한 후 하나로 합하면 됩니다. 각 원고별로 대출 금액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다 같으니까 결국 최종 청구 취지는 피고는 원고 을에게 6천만원, 원고 병에게 4천만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는 연 7%, 2015년 5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번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급해야 되는 7%, 8%,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율은요. 피고가 원고 을에게 지급해야 되는 6천만 원에도 적용되고 또 피고가 원고 병에게 지급해야 되는 4천만 원에도 적용됩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 원고 을에게 6천만 원, 원고 병에게 4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하고 이자를 쭉 기재하시면 됩니다. 장래 이행 청구란 변론 종료의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를 말합니다. 장래 이행 청구는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 도래 전부터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이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행할 것인지도 청구 취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점이 일반적인 이행 청구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의 청구 취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행이 개시되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 1일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5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5월 10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언제부터 내지는 어느 시점에 이행할 것인지가 청구 취지에 명시되게 됩니다. 병합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서는 굳이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 5천만 원과 매매대금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굳이 5천만 원을 지급하라, 3천만 원을 지급하라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양립할 수 있는 두 가지 청구 중에 아무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면 된다 이렇게 청구하는 게 선택적 병합이거든요.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 만약에 동일한 거가 양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5천만 원 또는 채무불이인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됐든 아무거나 해달라 하는 상황이면 그냥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얼마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신 청구 원인에서는 원고가 두 개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음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주의적, 예비적 병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양립하지 않는 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아니면 B인 경우에 그럼 먼저 A를 청구하고 A가 아니라면 B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느 걸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정해서 그게 주의적 청구가 되는 거고요. 그거와 양립하지 않는 다른 청구가 예비적 청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지금 B 명의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A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A가 B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만약에 무효가 아니라면 나는 B에게 명의신탁을 한 거고 명의신탁을 해제하겠다. 이 두 가지 주장은 서로 양립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무효와 명의신탁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 경우 원고가 등기가 원인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하라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 일단 이것을 주의적 청구로 기재하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예비적 청구로 청구 취지에 기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을 작성해서 YC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